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잇따른 기소로 현재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위기에 몰린 이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사건에선 무죄를 받은 겁니다. 검찰 주장과 달리 1심 법원은 이 대표가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게 아님은 물론 그럴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앞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보낸 변론 요지서 역시 김 씨의 기억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라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여러 차례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 대해 재판부는 몰랐던 내용인데도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위증죄의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검찰은 김 씨의 위증 행위는 유죄로 보면서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는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증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 때문이었다고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일단 김 씨의 일부 증언은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위증이라고 판단한 발언조차 이 대표가 요구한 건 아니라며 이 대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김진성 전 비서의 증언은 4개입니다. 네 발언 모두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비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와 김 전 비서 간 대화를 보면 김 씨가 이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하자 이 대표가 더 이상 관련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통화 이후 이 대표가 김 씨의 증언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증이라고 지목한 다른 2개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예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비서는 재판에서 이 혐의들도 모두 위증이 맞다고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을 직권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의 과거 발언들에 비춰보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의 위증이 무죄니 이 대표의 위증 교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대표가 김 전 비서에게 자신의 주장을 담은 변론 요지서를 보낸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증 교사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 하는지 말해달라 하니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면서 노골적인 위증 교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검찰이 유죄를 자신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통화에서 이 대표가 상대에게 자신의 주장을 주입하며 위증을 요구했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통화에서 상대에게 얘기를 해주면 좋지만 안 본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죠. 결국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녹취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김진성 씨가 성남시를 나와서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도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주입하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증언을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적어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안 본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 대표 발언이 둘 사이 대화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사건 그날 뭐 통화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 김일성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쪽 시장님 쪽 이게 어떤 입장이었는지 뭐 그런 거나 좀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반성도 나옵니다. 유죄는 이미 확정이라고 보고 양형을 높이는 데만 골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씨의 위증 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오늘 1심 무죄가 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22년 된 사건을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기소의 과정과 결과를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경기도 성남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인 척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했는데 이 대표도 담당 검사의 이름 등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6년이 지나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누명을 썼다는 발언이 허위라며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을 찾아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 통화를 근거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 대한 4번째 기소였습니다. 민주당은 백현동 사건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가 공범과 달리 아직 기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위증교사 자백과 형량을 검찰과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백현동 의혹 따로, 위증교사 의혹 따로 기소한 것을 두고는 쪼개기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때를 쓰는 정치 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1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치 보복,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던 만큼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 법안 추진 등 검찰을 향한 공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법정에선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온 이 대표는 서로 죽이고 밟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정부 여당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판 시작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 차에서 내리자마자 활짝 웃은 뒤 응원을 나온 6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눈을 맞추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부터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2번 허리를 숙인 이 대표는 미소를 짓고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죄 소식이 전해진 순간 법정 밖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고 부탁한 사람은 처벌 안 받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를 전한 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언급했습니다.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 대표는 남은 재판 대응 방침이나 김진성 씨 벌금형 선고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법원을 떠난 뒤 남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악수를 나눴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크게 환영했고 국민의힘에선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마디는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였습니다. 사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안도감 속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이젠 당당히 무죄라 말한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 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길 바란다며 검찰과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무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의혹 앞에서는 애완견이 되고 그들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사나운 사냥개가 되는 정치 검찰의 시대도 조만간 막을 내릴 것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공세 수위를 높여가던 국민의힘은 당혹감 속에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라는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한 줄 입장문만 내놨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국회에선 이르면 내일로 전망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에 다시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리더십 우려를 수습하는 동시에 김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그럼 정치팀 정상빈 기자에게 오늘 정치권 분위기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민주당 분위기 오늘 많이 달라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열흘 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때와 비교를 해보면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당시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된 뒤에 민주당은 2시간 가까이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법원에서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은 환한 표정이었고 일부 의원들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의 SNS에는 다행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다라는 환영 메시지와 야당 대표를 탄압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에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는데 다행이고 안심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지난번 재판보다 소위 이번엔 형량이 더 세게 나올 거다. 유죄를 확신한 건 물론이고요. 그런 예상이 많았는데 그 여당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역시 열흘 전 재판 때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사무실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리 회견문도 준비돼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추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이렇게 딱 20글자짜리 입장만 내놨습니다. 한동훈 대표도요, 공개 일정 없이 SNS로만 수긍하기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다만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증인이 스스로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이런 상식 밖의 판결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당장 이재명 대표 하나의 재판에선 유죄, 하나는 또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런 결과가 앞으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또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민주당은 열흘 전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 선고로 위기감이 치솟았거든요. 이번 판결로 일단 한숨을 돌리고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입니다. 친명계, 비명계 의원들에게 제가 두루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 대우로 뭉칠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비명계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의 정적 죽이기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 공세는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당장 야당을 공격해 추가 반사 이익을 기대하긴 어렵다 보니까 다시 민생과 당내 쇄신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목요일 본회의가 다시 여야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이 이뤄질 텐데 현재로선 여야 모두 단결 분위기가 강해서 여당의 대규모 이탈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재판에 넘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소위 서초동발 파도가 이어지겠죠? 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여러 개입니다. 일단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도 곧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최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물론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도 아직 1심이 나온 것뿐이어서 2심 결과도 지켜봐야 합니다. 재판 출석으로 일정이 영향을 받는 상황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번처럼 판결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치는 일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치팀 정상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들을 두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회의 중 취재진에게 공개되는 모두 발언 때부터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이다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동명이인이 8명 있다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확인했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8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이어 한 대표를 비판한 게시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란 기사도 언급했는데 한 대표가 즉각 반박하며 돌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한 대표는 화가 난 듯 행동이 거칠어졌고 분위기는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여지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김민전 최고위원.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기에 종식되기 위해서는 결국 진상의 규명이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지도부 설전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된 뒤에도 한 대표가 게시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당내 갈등은 더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여당 내 갈등의 불길은 더욱더 거세지고만 있습니다. 무차별 폭로에 이어 고소 고발전까지 예고하고 있어 친한계와 친윤계 모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친윤계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도부 공개 충돌로까지 번지게 된 원인을 한동훈 대표의 침묵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성질은 내면서도 가족이 아니다라는 단 6글자는 절대 못 말하는 이유가 뭐냐? 버럭 동훈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외부 세력이 개인정보를 도용했는지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이 점을 해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한 대표가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거라며 항변한 데 대해선 정당한 절차를 누구누구 죽이기라고 뒤집어 씌우는 건 야당이 하던 수법이라고도 비꼬았습니다. 친한계는 정반대로 갈등을 폭발시킨 책임을 친윤계에 돌렸습니다. 하다 이재명 대표 선고 날까지 죄를 뿌리냐는 겁니다. MBC와 만난 복수의 친한계 핵심 관계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일부러 취재진이 있는 공개 회의에서 저격해 설전을 일으켰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올 초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이른바 일십 논란 때도 큰일이라도 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한 대표가 옳게 처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느냐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원 게시판 갈등을 두고도 시간이 약이 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난 1심 논란과 달리 당원 게시판 게시자 신원 확인 없이는 친윤계 불만을 잠재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친윤, 친한계 모두 당내 분란이 이재명 대표 판결까지 덮어버리지는 않도록 이제껏 충분히 참았다는 입장입니다. 공세를 주도해온 친윤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판결이 끝났으니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했고 친한계 역시 이번 주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누가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는지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극한의 감정 싸움을 노출한 여당 내 갈등이 추가 폭로전과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화내는 녹취도 공개해달라며 접촉한 명태균 씨의 측근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휴대폰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정장 차림의 마스크를 쓴 남성이 내립니다. 명태균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장동화 전 경남도의원입니다.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겁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고 가십시오. 의원님. 이달 초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교 동창인 장 전 의원과 접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윤 의원이 장 전 의원을 통해 대통령이 화내는 녹취도 공개해달라고 명 씨에게 요청한 겁니다. 회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은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하지 않았고 명 씨의 요구사항도 들어본 적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명 씨가 구속 직전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대통령실과 협상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구속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휴대폰을 내놓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구속되면 일단 풀어주고 그냥 먹고 살게 해달라. 딱 이 두 가지만 조건으로 제시해서 올려보냈기 때문에 조만간 딜이 올 거다. 검찰은 장 전 의원이 명 씨의 휴대폰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의원은 휴대폰의 행방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와 통화 내용 다 들어보셨나요? 원본 파일도 갖고 계신 거예요? 명태균 씨 변호사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황금폰이라 불리는 증거물은 혹시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함구하겠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이나 명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뒷북 압수수색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명태균 씨가 경북의 한 재력가로부터 아들 채용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강혜경 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명태균 씨가 힘을 썼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명 씨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경북 안동의 재력가 조모 씨에게서 아들 채용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제 나중에 그 청와대까지 이제 뭐 취업을 부탁을 받았다. 검찰은 명 씨가 강혜경 씨에게 청와대에 넣어주기로 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강 씨는 또 명 씨가 아들 조 씨의 거짓 경력을 위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아들 조 씨 이름이 들어가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게 강 씨 주장입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인사한다고 왔었고 일 관련해서는 온 적은 없습니다. 조 씨는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쳐 현재 대통령실 6급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일단 힘썼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그때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검찰은 조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법률 자문 명목으로 1년간 매월 300만 원가량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명 씨가 조 씨를 유력 정치인들에게 소개시켜줬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채용 청탁 명목으로 재력가 조 씨의 돈을 명 씨에게 건넨 것으로 지목된 지역 언론사 대표는 앞서 청탁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21년도 7월 중순에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도 하기 전입니다. 대통령 후보도 결정 나는 시절에 무슨 지역 청탁을 합니까? 검찰은 내일과 모레 조 씨 부자를 불러 대통령실 채용 대가로 돈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각종 의혹으로 더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강혜경 씨를 불러 10번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강 씨 측이 오늘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강혜경 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에 정확히 전달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세훈 측에 정확히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우리가 보고 참고용으로 할 건데 13번 정도의 자체 조사가 있었고 공표 조사까지 포함을 하면 개수가 더 많은데 우리끼리 보려고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강 씨는 오 시장을 포함해 도움을 받았던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명태균 씨를 모른다며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고요.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도 오 후보 캠프는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면서 비용 3,300만 원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강 씨가 자신에게 한 달 전 1,000만 원을 빌려달라 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로에 나선 거라며 해당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는데요. 강혜경 씨는 이에 대해 동업하자는 제안도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돈이 급했기 때문에 부탁드렸던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추가 고발도 있었다고요? 네, 오늘 한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오세훈 시장과 대납 의혹을 받는 김 씨, 명태균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 시장을 오랜 기간 후원했던 김 씨가 당사자 몰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걸 믿기 어렵고 오 시장이 모두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오 시장이 당시 여론조사 대납 사실을 알고 결과를 보고받았거나 선거 전략에 활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측 없이 사도광산 추도식을 진행한 일본 정부가 오히려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나 유감 표명조차 못한 우리 정부는 오늘 별도로 소규모 행사를 열었는데요. 현영준 특파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니가타현 사도광산 깊은 숲속의 옛 기숙사 터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낙엽이 쌓인 땅바닥에 돗자리를 펴놓고 국화꽃과 과일 몇 개가 제기에 올려졌습니다.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간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영령에 어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 실내에서 치러진 일본 측 추도식과 비교하면 춥고 초라한 추도식이었습니다. 80년이 지나 조국은 식민치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맨 땅에서 사도섬 겨울바람을 맞으며 영령마저 푸대접을 받게 되자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별도의 추도식을 열게 됐냐는 일본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떠난 박철희 주일 대사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韓国側の追悼式欠席の理由についてご説明する立場にはございませんが、韓国側が参加しなかったことは残念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특히 일본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정무관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 사실을 한국 정부에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한국 정부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추도식에 불참한 것이냐고 되물었지만 관방장관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자, 이번 사태는 추도식에 나올 일본 정부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으로 촉발됐죠. 도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문제 인물 인터뷰가 공개됐어요. 네,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은 1980년대 일본의 유명 걸그룹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 참의원에 당선됐고 그때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전력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배 전력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参議院就任後は靖国には参拝していません。 이를 근거로 일본 관방장관도 오늘 불편한 기색으로 한국 정부의 추도식 불참에 유감을 공식 표명했고요. 이쿠이나 정무관을 일본 대표로 참석시킨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부는 당시 이쿠이나 참의원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는 교도통신 보도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이 교도통신은 오늘 이 보도에 대해서 잘못된 뉴스였다며 사과하는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 참배 논란뿐만 아니라 추도식 재반 사항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추도식 파행에 대한 한일 간 치열한 책임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는 잘못한 게 없다라면서 오히려 한국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는데 그럼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기는커녕 추도식에 불참한 것도 항의의 의미는 아니었다는데요. 심지어 일본이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고 묻자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며 도리어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외교부 기자단 브리핑. 몇 시간 전 일본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항의나 유감 표명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외교부는 검토 중이라며 오늘은 입장을 낼 것 같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반성이나 사죄가 담기지 않은 일본 측 추도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당시의 약속을 일본이 어긴 게 아니냐는 질문엔 약속을 어긴 것인지에 대해 찬찬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도식 불참 결정은 일본에 대한 항의의 의미는 아니며 단지 협의할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로 극우 인사가 참석하고 추도식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가 전혀 없었는데도 문제 삼을 것도 항의할 것도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 겁니다. 이런 우리 정부의 태도가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취재진이 지적했지만 외교부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야권에선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가 명백한 외교 실패임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 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불문하고 그동안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나 지도층의 야스쿠니 참배 등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면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외교관을 초치하는 등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최악의 수모를 당하고도 침묵 중인 우리 외교 당국의 태도가 더욱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 동원 문제를 양보했지만 정작 일본은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강제 동원을 사실상 부정했죠. 이런 저자세가 한일 관계에 정말 도움이 되긴 하느냐는 의문은 물론 제2, 제3의 사도광산 사태가 이어질 거라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 추진 속에 파행으로 끝난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식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행사식 수는 추도사도 없었습니다. 일본 측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발언을 당초 한국과 합의했던 추도사 대신 내빈 인사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인사말에서 전시 노동자 정책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도광산에 온 거라며 반성과 사죄 대신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鉱山労働者の方々の中には1940年代に我が国の戦時中の労働者に関する政策に基づき朝鮮半島から来られた多くの人々も含まれていました。 합법적으로 병합한 식민지 자국민을 전시 동원령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는 일본의 전시 노동자 정책 주장은 강제 동원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일본의 이런 논리와는 달리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제 치하 강제 동원은 불법이라며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식민 지배가 불법인 만큼 강제 동원도 당연히 불법이란 겁니다.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자 지난해 3월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보에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오면서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더욱 강화해주는 꼴이 된다는 것을 이번 사도광산 사태를 보면서 한국 정부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와 사도광산 외에도 도치기현 아시오광산과 도야마현 다테야마 구로베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수천 명의 한국인이 강제 동원된 현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어 제2, 제3의 사도광산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지난해 3월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내준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사이 일본은 과연 나머지 반컵을 채웠는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통 큰 양보 2달 이후 일본 총리로는 5년 3개월 만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양보에 어떻게 화답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마음이 아프다는 게 전부. 그마저도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어떤 양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この当時、苦しい思いをされた方々に対して私自身の思いを率直に語ら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あります。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까지 12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 사이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재단에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고도 밝혔지만 재단 확인 결과 현재까지 참여한 일본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사이 일본의 역사 인식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일본 공직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계속됐고 올해 8월 15일에는 국방 책임자인 방위상까지 참배했습니다. 현직 방위상 신분의 참배는 3년 만으로 우리 정부의 항의에 방위상은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極めて内政の問題でもあり、その件については、私自身はその考えを変えるということはございません。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노골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인 외교청사에 등장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7년째 유지했고 오히려 우리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外交青書における韓国関連の記述に関し、竹島問題等について韓国側から抗議がありましたが、受け入れられない旨反論をいたしました。 올해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18종은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습니다. 지난달 열린 유엔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대놓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지만 우리 정부 대표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결국 선의를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가 채운 물 반컵에 돌아온 건 일본의 더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위안부 소녀상에 철거하라는 마스크를 씌우고 모욕하는 행동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행동을 주도해온 단체 대표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재물손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서 경범죄 처벌만 받은 건데요.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은 비닐을 씌웁니다. 소녀상 앞엔 위안부 실상을 왜곡 날조한 흉물을 철거하라는 글귀를 놨습니다. 위안부상은 철거하라. 법원이 이처럼 소녀상 훼손 행위를 한 단체 대표 김병원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나라를 욕되게 하는 행동은 10만 원이 아니라 10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한 거죠. 성방망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올해 2월부터 전국 각지의 소녀상을 돌며 모욕하는 행위를 한 건 106건에 이릅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김 씨는 이를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위안부의 그 성매매 이력을 온 세상에 까발린 위안부에 대한 2차 가해자라는 그런 거 그거 들고 사진 찍고 알릴 거예요.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동이지만 현재 법으로는 소녀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게 아니라 재물손괴죄도 적용하기 어렵고 소녀상이 사물이다 보니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개개인을 특정하거나 위안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건 아니라서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도 그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는 뜻이었고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 돼.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피해자 명예훼손과 피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소녀상을 손상 오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잠정 중단했지만 이번엔 이른바 레커칠 시위의 배상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보수의 최대 54억 원이 될 거라며 학생들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학 철회, 입시 사기라는 글이 적힌 칸막이가 하나둘 떼어지고 책상과 집기들도 옮겨집니다. 취업 박람회가 예정돼 있던 공간입니다. 현재 바닥과 벽에는 이렇게 레커칠이 남아있는데요. 외부 업체는 오늘부터 철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동덕여대 학교 측과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과 강의실 점거 해제에 합의하면서 2주일가량 멈춰섰던 수업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일상 복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레커칠 시위로 인한 배상 문제입니다. 학교 측은 복구에 24억 4천만 원에서 최대 54억 4천만 원까지 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건물 보수와 청소, 취업 박람회 무산과 외부에서 치러진 논술고사 등 입시 경비에 대관료 수입 감소까지 합산한 겁니다.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을 단호히 하겠다는 총장 명의의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저질렀으니까 학생들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쪽이 대신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은 학교가 시위 배경은 무시하고 폭력적 장면만 부각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 먼저 말씀을 하신다는 게 학생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배상 범위가 모호하고 레커칠한 학생을 몇몇을 찾아내도 복구 비용 모두를 받아내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무한대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이 5명이 됐다. 이 5명한테 학교 청소비를 다 청구할 수 없단 말이죠. 실제로 54억 원 추산 근거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학교 측은 청소업체의 문의에 받은 견적서이고 정확한 피해액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학교와 학생 측이 마주한 3차 면담은 점거를 먼저 풀라는 학교와 공학 논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 측이 맞서며 배상 문제는 논의하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반도체 공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당한 뒤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노동부가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한 겁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기흥의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이용규 씨 등 2명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6개월이 다 됐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진단서를 보면 손가락 부위에 방사성 화상을 입어 최근 수술했고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수술을 해서 피판술이라고 배에다 지금 손가락 피부 재생이 안 돼서 손가락을 놓고 있어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다친 사람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어도 연말까지 이들의 치료가 필요해 6개월을 넘길 것으로 판단하면서 중대재해로 전환된 겁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 당시 안전장치 조작이 잘못돼 있었다며 작업자들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했고 안전장치를 임의로 조작했던 불상해 작업자를 최근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주나 최고 경영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이사를 별도로 선임을 해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보고 라인이 결정이 되어 있는지 조사도 필요할 걸로. 삼성전자는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제주 마라도 앞바다엔 방어 어장이 형성되는데요. 최근 상어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어획량이 뚝 떨어져 어민들이 방어 대신 상어잡이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낚싯줄에 걸린 상어 한 마리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갈고리로 집어 올리자 심하게 몸부림을 치고 이빨로 낚싯줄과 막대를 단단히 물어 놓아주지 않습니다. 크다. 이번에 크다. 크다. 아까보다 훨씬 크다. 상어잡이에 나선 이들은 이맘때 방어를 잡던 어민들. 최근 마라도 방어어장에 무태상어가 잇따라 출몰해 방어가 잡히지 않자 조업을 하루 포기하고 상어 사냥에 나선 겁니다. 이날 하루에 잡은 상어만 4마리. 그전엔 방어가 많이 잡혀있는데 상어 유출염으로서 방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방어가. 지난 7일엔 방어가 하루 1,000마리 넘게 잡혔지만 상어가 출몰하기 시작한 지난 14일엔 648마리로 절반 가까이 줄고 21일엔 137마리로 어획량이 보름새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방어 어획량이 줄면서 지난해 10만 원 선이던 특대방어 가격은 2배가량 올랐습니다. 방어 어획량이 줄면서 8kg이 넘는 특대방어 한 마리가 2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최남단 방어축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어 축제 전에는 어획량이 좀 그래도 작년 비례 몇 년 한 7, 8년은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상어가 많이 출몰해 갖고 이 방어들이 잡히질 않았었어요. 특히 방어 어장인 서쪽 앞바다에 다음 달 1일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조업이 어려워지면서 방어 축제를 앞둔 어민과 현지 상인들은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맺기 위한 정부 간 마지막 협상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UN 기후변화 협약과 같은 중요한 협약안이 부산에서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회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지 기자, 협약안이 부산에서 완성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최대 쟁점은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에 대한 규제를 협약안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인데요. 산유국을 중심으로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식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협약안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5차 협상에서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상위원회 의장이 구체적 감축 목표 대신 원료물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선언적 표현을 넣자는 제안을 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많습니다. 협상은 만장일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반대 국가가 있으면 협약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장단은 부산에서 협약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I'm still and I will keep being optimistic and also confident that we will end here in Busan with a text. 이번 회의를 위해 유엔 회원국 170여 개국에서 정부 대표단과 관계자 등 3,500여 명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각국의 환경 활동가들도 부산에 모여 생산 규제 등이 담긴 수준 높은 협약안을 요구했습니다. To bring plastic production within the 1.5C carbon budget, we need immediate, steep cuts in plastic production. 이번 부산 회의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협약안이 완성되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내년에 공표되지만 만약 실패하면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축구협회 환골 탈퇴를 위해 방관자로 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끌었던 허정무 전 감독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면서 축구협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운영 체계는 급기야 시스템의 붕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고 허 전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 시스템 개선, 파주 트레이닝 센터 재활용 등 축구계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박지성, 이영표 등 후배 행정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소노가 폭행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기 전 감독의 후임으로 김태술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KBL 최연소 사령탑인 김 감독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이른바 수건 폭행 논란 끝에 김승기 전 감독이 자진 사퇴한 소노. 당시 팀을 이탈했던 선수도 2주 만에 합류했습니다. 어수선함 속에 감독으로 부임한 김태술 감독은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올해 40살로 10개 구단 감독 중 가장 어리고 프로 지도자 경험도 없지만 격이 없는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냥 다 같은 수평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음악 같은 거 좀 틀어놓고 즐겁게 요즘 이거 많이 보잖아. 선수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수평적인 분위기를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 들어본 그런 말씀이라 되게 놀랍고 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의욕적으로 전술을 설명하면서 훈련을 주도한 김 감독은 빠른 템포의 농구로 6강 진입을 약속했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보다 빨리 뛰어가서 빨리 넣고 지키면서 단단하게 팀을 좀 만들어야 할 생각입니다. 현역 시절 매직 키드로 불리며 정상급 가드로 활약했던 경험을 감독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보다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매직 브레인이 있으면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감독은 DB를 상대로 사흘 뒤 데뷔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19세 이하 여자 탁구 대표팀이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대만을 꺾고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많은 비와 많은 눈 그리고 한파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1.5km 상공의 찬 공기의 흐름입니다. 내일 낮이 되면 북서쪽에서 영하 6도의 한기가 남하해 모레쯤 전국을 뒤덮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은 0도, 금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11월 하순인데 남쪽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된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0mm 이상, 남해안에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15cm 이상, 경기 내륙에 3에서 10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뚝 떨어지겠고요. 한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충청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토요일까지도 눈이나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에 한턱 내듯 내어줬던 건 과거사 사명 권한 없는 대통령인데 정작 뒤통수 맞아 열받는 건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수출 대기업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발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받는 것도 없이 일본에 자존심을 내준 대통령이 앞으로는 뭘 또 그냥 내줄지 걱정이란 겁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이 변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